66에 애를 낳겠다고? 이 늙은 여편 내가 정신이 나갔어.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66 영숙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 민호와의 사이에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배를 발로 차며 집에서 내쫓았죠. 12년 후 버려진 막내 아들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사연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새벽 5시, 저는 반지하방 구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죠.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기 전 코트 안주머니를 만져봤어요. 비닐로 꼼꼼히 감싼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여다본 초음파 사진 속에서 작은 콩알만한 심장이 뛰고 있었죠.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니 그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오늘도 엄마랑 같이 가자. 문 밖으로 나서자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등이 쓰라렸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편의점 뒤편에 도착하니 라면 박스들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젖은 광고지를 털어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무게가 좀 나가겠네. 폐지를 정리하던 중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문 열어.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자 그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이 냄새는 뭐야? 곰팡이 천지네. 그의 시선이 구석에 널어둔 젖은 빨래를 훑었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을 살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미역국 냄비를 힐끗 보더니 비아냥거렸어요. 누가 챙겨주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아들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애가 웬 말이야. 그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뒤로 밀려나며 벽에 머리가 쿵 부딪혔어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죠.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보호하려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이른애 임신이라니. 내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남기고 간 선물이었죠. 병원 가서 당장 없애.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벽 너머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크게 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아들은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차가운 눈빛만 남기고 따라 나갔어요. 정적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사진 속 작은 생명체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젖은 운동화를 다시 신고 손수레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제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난 살아남았다. 그러니 이 아이도 살릴 거야.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어깨에 맺힌 빗방울이 차가웠지만 가슴속 초음파 사진은 따뜻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폐지 수집소 아저씨가 손을 흘렀죠.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이래야죠.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울에 폐지를 올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폐지값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7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마을회관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민호가 늘 앉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 들어서자 김치 끓이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가 부딪히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방으로 가니 금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 된장국 끓일 솥 좀 봐줘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로 갔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붓는데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보였어요. 민호가 늘 서던 자리였죠. 석 달 전 그가 감자 껍질을 벗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러 제가 가르쳐 줬었죠. 껍질 너무 두껍게 벗기면 아까워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밥은 사랑이 식어도 남는 거요. 어느 날 그가 불쑥 던진 말이었습니다. 국자로 된장국을 저으며 그는 설명했어요. 사람 마음은 변해도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은 영원하죠. 배고픈 사람 앞에 놓인 따뜻한 밥은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그때는 철학적인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아직도 이곳에 나오는지, 왜 국자를 놓지 못하는지를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리듬을 탔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12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섰어요. 한 분씩 국을 떠드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에 아들과 부딪힌 충격이 이제야 밀려왔어요. 괜찮아? 금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게 맞는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톡 쳤어요. 서금자 할머니였습니다. 시장에서 50년째 장사하시는 분이었죠. 영수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관 뒤 벤치에 앉자 할머니가 보리차 보온병을 꺼냈어요. 민호가 늘 들고 다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죠. 민호가 내게 남긴 게 뭔지 알아?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영숙 씨 잘 봐달라고. 외로운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본다고. 자기 없어도 영숙 씨가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뱃속 아이 다들 뭐래도 넌 지켜. 민호가 남긴 선물이잖아. 할머니도 아세요? 시장에서 모르는 게 있나? 근데 뭐 어때?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때? 생명은 생명이지.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내가 끓인 국이 누군가 속을 덮이면 내 속도 따뜻해진다. 민호가 늘 하던 말이지? 맞아. 우리가 나눈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쌓여서 힘이 되는 거야. 보리차를 마시니 따뜻함이 가슴까지 퍼졌어요. 그래, 민호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게 뭐 있어. 넌 이미 잘하고 있잖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 줍고 여기 와서 밥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할머니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껏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미역 좀 넣었어. 애 낳으면 미역국 끓여 먹어야지. 봉투를 받는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심은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가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하는데 주인이 비타민 음료를 더 넣어 주었어요. 임산부는 영양관리 잘해야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론 따뜻했어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축복받을 일인데 왜 숨어야 하죠? 집에 와서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민호가 좋아했던 그 미역국을요. 밥은 사랑이 식어도 남는다니 저도 계속 밥을 지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간 청소 일을 나가야 했거든요. 병원 청소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엔 시장에서 채소 다듬기, 오후엔 마을회관 봉사까지. 하루 3가지 일이 몸에 무리였지만 아이를 위해선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 복도를 닦으며 숨이 차올랐습니다. 헐렁한 점퍼로 배를 가렸지만 조금씩 불러오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 지지대가 꽉 조여왔죠. 복도 끝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와 벽을 붙잡았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미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미자, 언니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시장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서금자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었어? 미역국 먹고 왔어요. 허리띠 졸라매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 몸이 아니잖아.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몸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었죠. 시장 한쪽에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엔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혼자 오셨네요? 민호 씨는? 오늘은 혼자예요. 말끝이 떨렸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국밥을 먹는데 맞은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늘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곤 했죠.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늘 보리차 보온병을 들고 다녔어요. 식당에서도 자기가 가져온 보리차를 따라주며 걱정했죠. 국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주인 아줌마가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민호 씨가 자주 사가던 보리차예요. 봉지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여기서도 흔적을 남겼구나.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금자 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좀 쉬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일해야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시래기국을 끓이는 날이었어요. 시래기를 다듬으며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래기는 버려진 무청이지만 겨울을 나는 귀한 양식이 되죠. 사람도 그래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남들 눈엔 버려진 노인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겐 꼭 필요한 엄마가 될 거예요. 급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민호와 자주 만났던 뒷문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작은 벤치가 있었어요. 민호가 쉬는 시간마다 앉아있던 곳이었죠.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돌아보니 머리가 희끗한 남자분이었죠. 혹시 매일 오시나요? 네, 월수금이요. 그럼 또 뵙겠네요.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제가 오는 날마다 봉사를 왔어요. 민호는 안전에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무거운 걸 들려 하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었고 미끄러운 곳에선 꼭 팔을 내밀었어요. 신호등 앞에선 파란불이 켜져도 한 번 더 좌우를 살폈죠. 그런 조심성이 때론 답답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보리차 보온병이었어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그 보온병을 받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나이 70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주머니에서 오늘 번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청소 3만 원, 시장 2만 원. 이 돈으로 아기용품을 조금씩 사 모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도 민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그날도 이렇게 어두웠어요. 시장에 다녀올게요. 미역 사와야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걱정하던 차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죠. 김민호 씨를 아시나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돌진했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민호 아들을 만났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영숙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영정 앞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당신 밤냄새 아직 남았네. 불을 켜고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임신 4개월이 넘었어요. 임신 5개월째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기검진이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위험 임신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양수가 적어요.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입원 치료, 절대 안정, 의료비. 단어들만 겨우 들렸습니다. 일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영수증이 떨렸습니다. 오늘 검사비만 10만 원이 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보험료 미납 고지서, 관리비 연체 경고장이 수북했어요. 현관문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석 달째 관리비 못 내면 단수 조치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환한 얼굴로 들이닥쳤어요. 병원 갔다 왔다면서요? 의사가 뭐래요? 괜찮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제 배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애예요? 아내. 내 아이야.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순간 배가 당기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나 아파. 옆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금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머스마가 엄의 배를 건드리나. 당장 손 떼. 할머니가 호통치자 아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안 하면 저도 모릅니다.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말없이 따라갔지만 문틈으로 보인 그녀 눈빛에 연민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아? 병원에서 뭘 했어?
고위험 임신이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을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쉬어야지. 애가 더 중요하잖아.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청소일 그만두면 월 90만 원이 없어집니다. 시장일도 못하면 60만 원이 더 줄어들죠. 통장엔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배가 콕콕 쑤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불룩했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더 젊었으면. 눈물이 흘렀어요.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다음 날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어요. 억지로 일어나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난 없애지 않는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민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청소회사 반장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낳고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배 불러온 게 들켰나 봅니다. 월 90만 원이 날아갔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한데 이제 그만하시죠. 무거운 거 들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 조심할게요. 제발. 이미 결정됐어요. 또 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도 금자 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영숙 씨, 오늘은 쉬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모두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호 씨, 어떻게 해야 해요? 빈방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보며 계산을 또 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아기용품비. 통장 잔고 2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열흘이었습니다. 아이와 굶을까, 아이를 놓을까.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제 고민을 아는 것처럼요. 다음 날 민호와 자주 갔던 국밥집에 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에 걸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드시네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었어요.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는 손길이 민호를 떠올리게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민호 형님 친구입니다. 형님이 만약을 위해 맡긴 거예요. 봉투 안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가 힘들 때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것도요. 메모가 있었어요. 민호의 글씨였죠. 영숙 씨, 당신과 아이를 위해 조금이나마 준비했어요. 내가 곁에 없어도 잘 살아주세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호는 자기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전기요금 아끼려고 형광등을 절반만 켰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 친구분이 또 서 있었죠. 깜빡했네요. 이것도 형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작업등이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였어요. 눈 상한다고 걱정하셨어요. 전기 아끼느라 어둡게 지내실까봐. 민호의 세심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작업등을 켜니 방이 환해졌어요. 다음 날 병원비를 내러 갔습니다. 민호가 남긴 돈으로 겨우 낼 수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김민호 씨 사고 관련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영숙 씨로 되어 있어서요. 보험금이라니. 민호가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 갔더니 상담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수익자가 박영숙 씨 맞으신가요? 관계가 지인으로 되어 있네요. 네, 친구였어요. 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민호 목숨값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났습니다. 서금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영수가 병원 갔다 와? 네. 할머니는 제 거칠고 갈라진 손을 보셨어요. 이 손으로 아이 키울 수 있겠어? 키워야죠. 민호 씨가 남긴 아이인데.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은 거야. 못해.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울지 마. 민호가 보면 슬퍼할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민호가 남긴 모든 것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거였어요. 보험금을 노리고요. 그 나이에 임신이라니 뭔가 있었겠지. 마을회관에서도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금자 언니조차 어색하게 대했어요. 영숙 씨, 그 소문 진짜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립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돌려달라는 건가?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아버지가 일부러 사고 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었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행복하다고. 그는 봉투를 건넸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는 거예요. 아이 낳으시면 쓰라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이름은 아버지 성을 따서 지어주세요. 김민준이 어떨까요? 민준이. 좋네요. 가끔 찾아뵐게요. 동생이 생긴 거니까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민준아, 너도 좋으니? 이제 결정했어. 널 꼭 낳을 거야.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민호가 남긴 사랑이, 사람들의 도움이, 뱃속의 생명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임신 9개월째, 저는 군산 외곽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보다 작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없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민호가 남긴 보험금으로 겨우 계약했죠. 이삿짐이라고는 옷가지와 냄비, 민호가 준 작업등 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서 둘러봤어요. 벽지는 누렇고 장판은 들떠 있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우리 첫 집이야. 배를 쓸며 말했어요.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대답 같았죠. 다음 날 서금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상인회에서 모았어. 쌀이랑 김치, 된장도 있고 쌀 10kg, 김치통, 각종 반찬까지.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 이제 곧 애 낳잖아. 준비는 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옷 한 벌 못 샀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봉지를 꺼냈죠. 중고지만 깨끗해. 베네저고리, 속삭에, 기저귀까지. 하나씩 꺼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어. 할머니가 가고 저는 아기 옷을 개어 정리했습니다. 작은 옷들을 만지며 실감이 났어요. 정말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어느 새벽 배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규칙적으로 왔죠. 10분 간격, 8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줄어들었어요. 진통이구나.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혼자예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있었다면 손을 잡아줬을 텐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구급대원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혼자 나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건소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분만실로 안내했어요. 시설은 낡았지만 의료진은 친절했습니다. 호흡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줬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간호사는 계속 격려했죠.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머리가 보여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그리고 응애, 응애. 아기 울음이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작은 손, 꼼지락거리는 발가락. 너무 작고 연약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금자 할머니가 마중 나왔어요. 애기 얼굴 좀 보자. 민호 닮았네. 특히 눈매가. 정말 그랬어요. 민준이 눈매는 민호를 빼닮았죠.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밤마다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였어요. 전몸살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젖을 빨며 제 얼굴을 올려다볼 때면 모든 고통이 잊혀졌어요. 작은 보조개가 패이며 웃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죠.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아. 민준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버티는 계절이야. 하지만 곧 꽃피는 날이 올 거야. 민준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민호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민준이 사진 보내주세요. 동생 얼굴이 궁금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100일 되던 날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서금자 할머니, 금자 언니,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어요. 민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모두가 축복해줬습니다. 민호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빈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되던 무렵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지나다 중고 튀김솥을 발견했어요. 녹슬었지만 쓸만했죠. 10,000원에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분식 장사 해볼까 해요. 집에 와서 튀김솥을 깨끗이 닦았어요. 민준이는 포대기에 엎여 제 등에서 잠들어 있었죠. 민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돈 벌게. 다음 날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간 교육받으면 수료증을 준다고 했어요. 민준이를 업고 매일 교육장에 갔습니다. 수료증을 받던 날 강사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장사하실 거예요? 네, 이 아이 키워야 하니까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낡은 노트였습니다. 각종 분식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집에 와서 노트를 정독했습니다. 시래기밥, 미역튀김, 국물떡볶이.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줄의 메모였죠. 미지근하면 맛없다. 뜨겁게 정성껏. 처음엔 길거리 노점을 시작했어요. 작은 손수레에 가스통과 튀김솥을 싣고 시장 입구에 자리 잡았죠. 민준이는 유모차에 태워 옆에 뒀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얼마예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둘이었어요. 3,000원이에요. 할머니, 국물 더 주세요. 얼마든지. 그날 팔린 건 떡볶이 5그릇 뿐이었지만 시작이 반이라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시래기밥이 인기였죠. 영숙 씨 시래기밥은 뭔가 달라. 엄마 밥 같아. 서금자 할머니 칭찬에 힘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쓴 젊은 여자가 다가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떡볶이 집이에요? 여자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제노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모양이었어요. 시장 인생 국물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죠. 그날부터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10만 원까지 벌 때도 있었어요. 민준이가 2살 되던 해 작은 가게를 얻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민호 보험금으로 계약했죠. 가게 이름은 엄마 밥집으로 정했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개업 첫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와줬어요. 영숙 씨 가게 개업이라며? 축하해. 금자 언니가 화분을, 서금자 할머니는 쌀을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밥. 말을 시작한 민준이의 첫 단어가 밥이었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밥 먹자. 어느 날 낯선 청년 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할머니 음식에 진심이 느껴져요. 배우고 싶어요.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일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해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작은 가게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메뉴도 늘고 손님도 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민준이는 가게 안쪽에서 그림 그리며 놀았습니다. 손님들이 민준이를 예뻐해 줬어요. 아이가 참 착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통장에 넣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공부시킬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잊게 해줬어요. 민준이가 5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온 손님이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대구에도 이런 가게 열어주실 수 없어요? 프랜차이즈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 레시피와 간판을 쓰는 대신 돈을 주겠다는 거였죠.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님은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제 음식의 진정성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2달 뒤 대구의 엄마 밥집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민준이와 함께 대구로 갔어요. 가게 앞엔 화환이 즐비했고 손님들이 줄 서 있었죠. 할머니가 직접 오셨네요. 주방에 들어가 시범을 보였어요. 시래기밥 만드는 법, 국물떡볶이 끓이는 요령을 가르쳤죠. 중요한 건 온도예요. 뜨겁게 정성껏. 점주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무료 어묵 100인분을 나눠줬어요. 민준이는 어묵을 나눠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민준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구점이 성공하자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부산, 광주, 전주. 1년 만에 5개 가맹점이 생겼어요. 매달 가맹점 회의를 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원가 관리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어요. 엄마 밥 한 술 정식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좋았죠. 밥과 국, 반찬 3가지로 구성한 간단한 메뉴였지만 집밥에 정서를 담았습니다. 수익 일부는 기부하면 어떨까요? 한 점주의 제안이었어요. 매달 수익의 1%를 지역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죠. 어느 날 야근하던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도 문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밤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말에 새벽 영업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야근자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죠. 밤을 버티는 사람들을 위한 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택배기사, 간호사, 경비원들이 주고객이었어요. 손목에 파스 붙이고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선물. 충격 흡수 장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용돈 모아 산 거였어요. 엄마 손목 아프다고 했잖아. 6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가맹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늘리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고 인성을 확인했죠. 왜 이 장사를 하려고 하시나요? 진심으로 음식을 만들 사람만 뽑았습니다. 상생회의를 열었어요. 원재료를 공동 구매해서 단가를 낮추고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상생기금도 만들었어요. 어려운 점주를 돕기 위한 기금이었죠. 어느 날 한 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재단 만들면 어때요? 장학금 주는 거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밥집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호장학재단이 어떨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숙제하고 손님들과 인사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친절했지.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가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가맹점도 20개가 됐어요. 하지만 초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린 양심으로 판다. 이게 저희 모토였어요. 가격표도 크게 붙이고 원재료 원산지도 명확히 표시했죠. 성공이 계속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민호 덕분이라는 걸.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거예요. 민준이가 10살 되던 해 갑작스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데 직원 하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충격적인 자막이 보였습니다. 엄마 밥집 급식 납품 특혜 의혹.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서 엄마 밥집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요. 구체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입찰했잖아요. 곧이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맹점주들, 거래처, 기자들까지 전화가 쏟아졌죠. 그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린 떳떳하게 장사했는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대성이라는 사람 아세요? 차대성. 지역에서 큰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급식 입찰에서 이긴 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며칠 후 더 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보험금에 대한 거였어요. 온라인 카페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죠. 고의 사고 아닐까? 보험금이 목적이었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가게 나쁜 가게라고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게 가장 아팠어요. 민준아, 우린 나쁜 일 안 했어. 엄마를 믿어줄 수 있니? 네, 믿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홍보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해명 자료를 내야 해요. 기다려요. 왜요? 말로 바람을 막을 수 없어요. 증거로 보여줘야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일부 직원들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가맹점 철회 문의도 들어왔죠. 어느 날 밤 민준이가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뭐하니? 엄마 도와주려고요. 여기 숫자들 다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10살 아이가 장부를 보며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이건 엄마가 할 일이야. 같이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어요. 회계 서류며 컴퓨터 파일까지 모두 가져갔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이 떠난 후 가게는 적막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떳떳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온라인에선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밥집 불매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본사 앞엔 1인 시위하는 사람도 나타났죠. 협력 업체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는 통보가 왔어요. 이대로면 망해요. 젊은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버틸 거야. 저는 결정했습니다. 본사에서 원가 상승분을 모두 흡수하기로요. 가맹점들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엄마, 뉴스 봤어요. 힘드시죠? 준호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판에 찍힌 민준분식 로고를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차대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정 경쟁이 중요하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겨야 한다. 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기록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치 회계자료, 입찰 서류, 평가표까지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썰렁했어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손님들도 눈치 보며 들어왔죠. 아침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납품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영숙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부터 단가를 20%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연락을 해왔어요. 점심시간 가맹점주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게 앞에 이런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전단지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비리업체 엄마 밥집, 더러운 돈으로 만든 음식.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점주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온라인에 우리 음식 위생 문제 제기하는 글이 퍼지고 있어요. 조작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러운 주방, 상한 재료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 때문에 놀림받다가 참지 못했다고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날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주요 가맹점 5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본사 운영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다가왔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가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면서 들은 얘긴데 차대성이란 사람이 재소자들한테 돈 주고 소문 퍼뜨리게 했대요.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편지를 읽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가게로 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가게를 비우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퇴원하고 가게로 갔더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못 받아도 돼요. 같이 버텨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가족이잖아요. 직원들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대성이 텔레비전에 또 나왔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이었어요.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면 시장이 망합니다. 특정 업체가 특혜받는 건 용납할 수 없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곧 밝혀질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그의 표정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계좌동 결통보가 왔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였어요. 이제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민준이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어요. 버티는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지하방에서 시작했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저 내일부터 신문 배달할래요. 돈 벌어서 도와줄게요. 안 돼? 넌 공부해야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어요. 엄마처럼요. 11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 일주일째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민호장학재단 잠정 중단 통보였어요. 후원 기업들이 모두 발을 뺐고 약속했던 장학금도 집행이 지연됐죠.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젊은 직원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하루 종일 5명 뿐이었어요. 민준이가 신문 배달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하고 학교 다녀와서 또 저녁 배달을 했어요. 11살 아이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죠? 민준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돈 벌 수 있어서 좋아요. 민준이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번 돈이라며 제게 건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남은 가맹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못 받았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급여 못 받은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가세요.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찾아와 일하겠다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의사가 입원을 권했지만 거부했죠. 입원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준이가 병실로 뛰어왔어요. 엄마, 텔레비전 봐요. 지금 뉴스에 우리 얘기 나와요. 텔레비전을 켜니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집 사기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횡령과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죄인처럼 보이게 편집된 사진이었죠.
거짓말이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병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박영숙 씨, 한마디만 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질문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갔더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돌을 던진 모양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엉망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뒤집혀 있고 주방 기구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남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꿈도 민준이의 미래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품에 파고들며 물었어요. 엄마, 밥은 그래도 끓여야 하잖아요? 민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밥은 끓여야지.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판자로 막고 뒤집힌 테이블을 바로 세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곧 나갑니다. 제가 엄마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 담당관님께 재담봉사를 신청했어요. 익명으로요. 진정성 없어 보일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버렸던 아들이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하다니. 남은 직원 2명과 함께 긴급회의를 했어요. 침묵을 계속할 것인가, 모든 걸 공개할 것인가?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수공개로 가야 해요. 더 숨길 것도 없잖아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가 떳떳하다면 보여줘야 해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년치 회계 파일, 납품평가표, 재단 입금 내역, 상자 수십 개 분량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쌓았어요. 산처럼 높이 쌓인 서류들이 우리의 떳떳함을 증명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기자들의 댓글은 냉소적이었죠. 그래봐야 쇼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절망감이 목을 조여 왔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밥 짓는 손을 놓지 마세요. 제 손을 들어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수십 년 동안 밥을 지어온 손이었어요. 이 손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손가락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언젠가 다시국자를 잡을 날을 위해서요. 민준이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과일을 싸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민준아, 내가 먹어. 같이 먹어요. 사과를 반으로 나눠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었던 손님들이었죠. 할머니, 저희는 믿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 줄게요. 1명, 2명, 1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야근했던 간호사, 새벽 배달하던 택배기사, 가난했던 학생들. 그들이 모두 우리 편이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해준 밥 덕분에 버텼어요. 그런 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벽은 넘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공개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뭘까요? 민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창밖 별을 보며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죠?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민호가 나타나 말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직 뭔지는 몰랐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영숙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니, 혹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였어요. 수사관이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죠.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이걸 보세요.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서였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우회전과 신호 위반을 했어요. 김민호 씨는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고의로 사고 냈다는 루머가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보험금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박영숙 씨가 받은 보험금 3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하셨더군요. 영수증도 다 있고 김민호 씨 아들의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민호 가족을 위해 보험금을 거점 계좌로만 썼던 거였습니다. 급식 납품건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블라인드 심사 1위였어요. 점수표, 심사위원 서명 모든 게 정당했습니다. 녹화 영상까지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재단 입금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가맹주들의 상생기금 공동계좌였어요. 후원자들이 실명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안전 우려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사관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허위 제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보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조작됐어요. 차대성 측 하청 홍보 대행사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대성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검찰청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오후 2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검찰 대변인이 발표를 시작했죠. 엄마 밥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제출한 서류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블라인드 심사 결과, 보험금 전달 영수증, 상생기금 내역까지. 오히려 허위 제보와 여론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을 수사 중입니다.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가맹점주들, 떠났던 직원들까지. 할머니 죄송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여론이 급반전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바뀌었어요. 민준사과 요구에서 차대성 고발 요구로 저녁 무렵 차대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조작을 지시하셨습니까? 허위 제보의 배후입니까? 차대성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왔어요. 깨진 유리창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앞에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국자를 들어닦기 시작했어요. 말 늦었다. 대신 기록은 제 시간에 도착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축하해요. 준호야. 출소하면 가게 일 도와드릴요. 이번엔 정말로요.
버렸던 아들이 돌아온다니. 새벽이 되자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함께해요.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서서 말했죠. 엄마, 우리 이겼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민호장학재단 3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장에 커다란 천막을 치고 배식대를 설치했어요. 무료 국밥데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죠. 장학생, 가맹점주, 직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커다란 솥 10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래기국, 된장국, 김치찌개. 민호가 좋아했던 메뉴들이었죠. 배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였습니다. 출소한 큰아들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죠. 준호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판을 내밀려다 거두고 또 내밀려다 거두기를 반복했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 밥, 당신 손맛이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이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 이번엔 사람답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엄마,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준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밥 먹어. 따뜻할 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달려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셋이 끌어안은 채로 울었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 엄마 밥집은 앞으로 모든 회계를 영구 공개하겠습니다. 상생기금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도 도입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맹점주들이 모두 일어서서 환호했죠.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차대성이 증거 조작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리광장을 한 바퀴 돌 정도였죠. 우리는 쉬지 않고 밥을 퍼줬습니다. 저녁 무렵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민호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이가 그의 옆에 섰어요. 형이라고 부르며 팔짱을 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무대에서 마지막 발표가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민호장학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영숙의밥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영숙 여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 모든 시장에 무료급식소를 만들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솥을 닦고 민준이가 의자를 정리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제가 주방을 맡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제대로 배워야 해. 네, 엄마. 민준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형, 나도 가르쳐줘요. 그래, 같이 배우자. 셋이 나란히 서서 정리된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광장이었지만 오늘 이곳을 채웠던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밥집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준호와 민준이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군산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영숙 무료 국밥데이 마이너스 민호의 약속 영숙의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 무료급식이 열리게 된 거죠.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민준이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있었고 민준이는 뚝배기를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국을 끓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솜씨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좋아. 대신 온도 조절 잘해야 해. 준호가 국자를 들고 된장을 푸는 모습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저녁엔 회계 정리를 도왔죠. 민준이가 제 옆으로 와서 물었어요. 엄마, 물을 어디까지 부어야 해요? 여기 표시한 데까지. 너무 많으면 국이 싱거워져.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13살이 된 민준이는 키가 훌쩍 컸어요.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금자 할머니도 오셨고 금자 언니도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모였죠. 영수가, 오늘도 수고가 많네. 서금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 계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국을 퍼주고 준호는 밥을 따랐어요. 민준이는 반찬을 나눠줬죠. 세 사람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사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엔 큰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솥바닥을 긁어내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호 씨, 당신이 말했던 대로예요. 밥은 사랑이 식어도 남더라고요. 준호와 민준이가 제 곁으로 와서 섰어요. 아빠가 좋은 분이었나 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친절했지.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채울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정리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에서 김이 서려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밥집 간판은 이제 전국에 50개가 넘었어요. 각 지역마다 무료급식 데이를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본사로 연락 왔어요. 서울에도 새로 오픈한대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준호가 장부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재단 장학금도 이번 달에 100명 더 늘었대요. 민호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오늘 남은 시래기국을 때워서 저녁을 먹었어요. 밥은 사랑이 식어도 남는다. 시간이 데워주면 다시 뜨거워진다. 제가 말하자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빠가 한 말이죠? 아니, 이제는 우리 말이야. 준호가 국을 한 숟가락 더 먹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시장으로 나갔고 민준이는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자를 들고 된장을 푸는데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손이 같은 그릇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거친 손, 민준이의 부드러운 손, 그리고 제 주름진 손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